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물결에 휩싸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의 공산 정권들이 잇따라 붕괴했죠. 그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독재 정권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낼 것이라고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곧 정치적 자유를 가져올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중국은 인터넷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버렸죠.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예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나라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000년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한 연설에서 흥미로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을 늘리고 인터넷 기술을 전파하면 중국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을 통제하려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마치 젤리를 벽에 못으로 박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당시 많은 서구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곧 정치적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서구의 관점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곧 사상의 자유를 의미했고, 사상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13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고 동영상을 보고 친구들과 채팅을 나누죠.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공산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클린턴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셈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집고 인터넷을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만들었을까요? 이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8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수십 명이 사망했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 공산당은 두 번 다시 이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 공산당에게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각인시킨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지도부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도 조직화된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면 체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이죠.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중국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당 지도부들이 걱정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운 정보가 유입되면 또 다른 천안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부 지도자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TV와 라디오, 신문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인터넷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바로 중국만의 독특한 인터넷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신 선별적으로 통제하면서 경제적 이익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초기 인터넷이 도입되던 시절, 중국 정부는 이미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통신회사를 국가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있었지만 정부의 허가 없이는 운영할 수 없었죠. 1999년 중국은 황금방패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리방화벽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죠. 이 방화벽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터넷 정보를 세계의 주요 지점에서 검열합니다. 외국 언론사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민감한 키워드가 포함된 내용을 자동으로 걸러내죠. 부패나 당 지도자 이름,
천안문 같은 단어들이 감지되면 해당 페이지는 즉시 차단됩니다. 이렇게 중국은 글로벌 인터넷과 자신들을 분리시켰습니다. 방화벽의 기술적 구조는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단순히 특정 웹사이트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패킷을 분석해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찾아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한 다음에는 내부의 위험 요소들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인터넷 인프라에도 수많은 필터를 설치했죠. 서버와 라우터에 검열 프로그램을 심어서 정부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삭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국 시민들도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VPN을 사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감추거나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VPN 서비스를 차단하고 사용자들을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정부와 네티즌들 사이에 끊임없는 기술적 숨바꼭질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결국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가진 정부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의 특성상 검열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같은 발음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글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의 이름을 평소와 다른 한자로 쓰거나 알파벳으로 적는 식으로 말이죠. 6월 4일을 뜻하는 천안문 시위를 5월 35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우회법들이 끊임없이 생겨났죠. 네티즌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은어와 우회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진핑을 곰돌이 푸와 비교하는 밈이 유행했을 때는 푸라는 글자까지 검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검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이런 암호화된 표현들을 찾아내기 위해 중국 정부는 수천 명의 인간 검열관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온라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내어 신고했죠. 이렇게 여러 겹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부 비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는 점입니다. 개별적인 불만 표출은 어느 정도 허용하되 그것이 집단적 행동으로 발전하는 것만은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는 특정 정치 이슈가 아니라 집단 행동 그 자체다. 무엇에 대한 조직화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뭉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개별적인 불만은 용인하되 그것이 조직화된 저항으로 발전하는 것만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는 매우 정교한 통제 전략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한 시민들은 실제 신원이 추적되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이 이런 식으로 잡혀갔고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해외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거나 반정부 운동이 조직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개별적인 비판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실명제 도입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온라인 계정은 실제 신분증과 연결되어야 했고, 이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발언을 크게 제약했습니다. 한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방화벽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갖는 것 자체를 막는 게 아니다. 정부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가져도 상관없지만 그것에 대해 실제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이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불만을 조직적인 저항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집단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강력한 기술 기업들이 등장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들도 통제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2006년 구글이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죠. 구글은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검열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천안문 광장을 검색하면 1989년 시위 관련 내용 대신 평화로운 광장 풍경만 나타났죠. 티베트를 검색해도 달라이 라마나 독립운동 관련 기사는 없고 아름다운 산 풍경만 보였습니다. 구글조차도 중국 정부의 검열 정책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구글보다 바이두라는 자국 검색 엔진을 밀어줬습니다. 중국 기업이니까 검열 규칙을 더 철저히 따를 거라고 믿었거든요. 구글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제한했고 결국 2010년 구글은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때쯤 바이두는 이미 중국 검색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는 중국 정부가 단순히 외국 기업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자국 기업을 통해 더 효과적인 통제를 실현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등장했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버렸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은 잠재적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거죠. 대신 중국 내에서 비슷한 서비스들이 생겨났습니다. 런런은 페이스북과 비슷했고 웨이보는 트위터 같았으며 요쿠는 유튜브와 흡사했죠. 처음엔 서구 플랫폼의 단순한 복제품처럼 보였지만 13억 명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외국 경쟁자 없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시장 보호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중국 정부가 이런 기술 기업들에게 자체 검열을 하도록 만든 점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를 지난 15년간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검열하는 대신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만든 거죠. 정부는 돈을 절약하고 기업들은 검열 기술을 혁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는 일종의 민영화된 검열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텐센트를 예로 들어보면 매일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위챗 앱을 사용합니다. 메시지부터 결제, 쇼핑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 텐센트는 수천 명의 인간 검열관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동원해서 모든 내용이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지 24시간 감시합니다. 위챗에서 민감한 단어를 포함한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아예 계정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스스로 검열하게 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반정부 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기업들의 혁신은 장려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만든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도 이런 환경에서 나온 결과죠. 13억 명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보니 정치적 제약 내에서도 혁신적인 콘텐츠와 기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통제와 시장의 경쟁이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기업들은 정치적 경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창의성을 발휘해야 했고, 이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혁신을 낳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은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아랍의 봄, 홍콩의 우산혁명 등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중국 본토에서는 천안문 시위 이후로 그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이후에도 말이죠. 소규모 시위나 개별적인 항의는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체제를 위협할 만한 수준의 저항운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자는 인터넷을 정치적 조직화의 주요 도구로 본다면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화벽의 엄청난 성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에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긴 했지만 이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서 검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과부하에 걸린 거였죠.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48시간 만에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거리의 분노가 며칠 이상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관련 키워드를 모두 차단하고 시위 현장의 동영상을 삭제하며 조직자들을 체포함으로써 빠르게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빌 클린턴이 말했던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젤리를 벽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비유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낸 셈이니까요. 결국 기존의 통념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을 강화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보여준 거죠. 클린턴과 많은 서구 정치인들이 믿었던 기술 결정론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죠. 중국의 사례는 전 세계 권위주의 정권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